주시는데 부담이 되시더라도 한 15분, 20분 인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지금 제목에 있는 것처럼 일북관계의 현황 그리고 한일 협력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심은 기본적으로 지난 5월 29일 날 일본하고 북한 사이의 정부 간 협의 결과를 합의했다고 발표한 5.18 합의라고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5.18 합의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함의 그리고 그것을 비롯해서 그것에 지금에서 비추어서 한국의 대일 전략 내지는 한일 협력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본과 북한 사이에 어떻게 보면 좀 느닷없다고 그럴까 전격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하는 발표가 5월 29일 스가 관방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26일부터 28일까지 일본과 북한 사이에 정부 간 협의가 진행됐었는데 합의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었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전격적이라고 하는 좀 전에 표현도 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그런 측면이 좀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납치 피해자, 납치자 문제를 갖고 했습니다만 그 합의 내용을 보면 첫째가 북한이 납치 피해자 및 행방불명자를 포함한 모든 일본인에 대한 조사를 포괄적이고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첫 번째로 담겨져 있고 두 번째는 일본은 이러한 북한의 조치에 맞추어서 독자적으로 취했던 여러 가지 제재 조치를 해제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었고 세 번째는 이러한 조사에 지금에서 일본과 북한이 공히 협조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크게는 이런 세 가지 부분으로 해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합의 내용이 좀 더 전격적이고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이유는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 특히 90년대 초에 있었던 소위 말하는 가네마루 방북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2002년에 있었던 일본 평양선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지난 한 10년 넘게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을 어떻게 보면 크게 타파한 그런 측면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루기 위해서 일본과 북한 양국이 공히 실질적인 양보를 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기 위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런 합의가 이루어진 배경에 대해서 저는 우선 크게는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서 그러니까 일본 쪽의 측면과 북한 쪽의 측면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살펴봤습니다. 이번적 요인이라고 하면 결국은 납치자 문제에 대한 아베 수상의 관심 내지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측면이 가장 먼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2006년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고이즈미 내각에서 어떻게 보니 납치자 문제에 가장 강경하고 가장 관심을 드러냈던 것이 이제 현 아베 수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바로 그러한 연유로 해서 아베 수상이 2012년 2년 전에 다시 재등장할 때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초에 이지마 씨가 일종의 특사식으로 갔을 때도 결국 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예상들이 있었는데 지난 1년 반 가까이, 1년 가까이 별다른 진행이 없다고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5.28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소 전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표 1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책자에는 159페이지에 있는 표를 보시면 이제까지 진행됐었던 것을 쭉 정리를 했는데 그거를 보시면 갑작스럽다기보다 합의가 도출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을 뿐이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베 내각이 재등장하는 가운데에서 기본적으로 관심을 쭉 기울여 왔었다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두 번째는 흔히들 지적하는 것이 이제 아베 내각의 지지율 변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요인들을 제기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한 50%를 상회하는 지지율을 지금 갖고 있다고 얘기가 되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 아주 높은 지지율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지금 제 등장한 지 2년 가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50% 정도의 지지율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이즈미 수상이라든지 그 이후로 거의 찾아보기 힘든 정도의 지지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작년, 그러니까 2013년 12월 초에 55% 정도, 그리고 2014년 올해 5월 중순에 한 60% 정도, 그리고 다시 6월 초가 되면 57% 정도로 다시 이제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초에 55%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보였던 이유는 그 당시 특정기밀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좀 비민주적이라고 하는 비판 속에서 좀 강력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었고, 그 이후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지지율 하락을 이유로 해서 지금 합의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의문을 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좀 전에 보신 것처럼 5월 말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보면 다시 그러니까 올라가는 측면이 있지만 바로 또 결과가 나온 지 얼마 안 된 가운데 다시 또 하락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꼭 이 부분으로 해서 추진했다고 보기보다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납치자 문제라고 그럴까, 북한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일본 정부의 중요 과제로 삼았던 그런 측면 때문에 추진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얘기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아마 결국 또 이미지 문제라고 하는 부분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한국과의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일본과의 이미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진행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 납치자 문제를 제기함으로 해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름과 더불어서 자기네들의 이미지 훼손되는 부분을 좀 더 보고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희생자로서 일본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작용한 부분이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는 결국 이제 북한 관련해서 그런 어떤 요인들이 있겠는지 우리가 생각해 본다 그러면, 북한 정치라고 그럴까 하는 것은 제 전공은 아닙니다만, 크게 오늘 오전에도 얘기가 있었고 좀 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비교적 실현의 차원에서 너무도 당연한 김정은 정권의 권력 공고화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러니까 북한 정치 전공이 아님에도 비교 정치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막 권력을 잡은 김정은이 권력을 공고화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도 저는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좀 더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마신양 색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하는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까 오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일종의 독재 체제라고 할까, 그런 것을 좀 더 구축하는, 포퓰리즘을 동원한 가운데 그런 것을 시도하려고 하는 새로운 리더십을 스타일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력 공고화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추진이 되지만, 일종의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는 점은 당근을 준비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작용했기 때문이 아닐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일본으로부터의 들어오는 수입이라고 그럴까, 자금을 활용한 그런 당근의 수단으로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일부 북한의 경제 사정이라고 그럴까 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권력 공고화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조금 다른 차원으로 해서 지금 저는 북한을 자꾸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제 전공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북한 경제를 그러니까 북한이 왜 지금 저렇게 여러 가지 경제난이라든지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는지라고 하는 의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북한은 일종의 이중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라고 하는 것과 시골이랄까
비도시적인 그런 그 차원 내지는 핵심 지지층하고 일반 이런 식의 가려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는 좀 더 도시층을 겨냥해서 이쪽에 좀 더 겨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세 번째로 해서는 북한 역시도 자기네들의 그 이미지 문제라고 하는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납치자 문제라고 하는 것이 결코 자기네들의 이미지에 좋지 않을 것이고 북한 역시도 생각할 수 있고 그 대표적인 예가 아마도 지금 인권 백서 같은 거를 내놨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얘기 듣는 부분은 조청년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걸로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을 하시는 분은 김일성, 김정일의 유언 중에 유언 정치 중에 한 중요한 파트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여튼 북한에 있어서 대표적인 해외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대남 전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청년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그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일본 내에서는 조청년에 대한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어떤 그 요역이었었다고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제 배경을 대체로 이 정도 크게는 두 가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한 5가지 정도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과연 그러면 앞으로 일국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저는 크게 이제 단기적인 차원하고 장기적인 차원 두 가지로 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그래서 단기적인 차원에서 보기 위해서 5.18 합의 이후에 진행된 상황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그게 이제 표 3이 되겠습니다만, 그 표 3을 보시면 대체로 그 흥미로운 한 4-5개까지가 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특별조사위원회를 약속을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한 얘기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초에, 그러니까 7월 초에는 이제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합의가 돼서 일본의 제재 조치가 해제가 됐는데, 그래서 9월 초 정도까지는 어떤 그 결과물을 보여주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결과물 제시한 그 회의가 일단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 쪽에서 강력히 요구를 해갖고 9월 말에 합의라고 그럴까, 회의가 다시 개최가 됐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일단 오라는 정도의 얘기만을 들은 것으로, 그래서 하여튼 뭔가 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납치자 문제를 둘러싸서는 그 협력적인 분위기지만 막상 그 이후의 문제들에 있어서는 각자 방향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북한대로 미사일을 발사한다든지, 일본은 일본대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한다든지 유엔 같은 데서 하는 그런 측면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북한의 경우에 보면 이러한 그 일본과의 접근 이후에 아까 우리 그 문수범 박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강석주 비서의 유럽 순방이라든지 이수영 외무상의 방미라든지 이 등등이 나타나는 걸로 봐서 일본 외 다방면에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류 미국인 석방과 같은 과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어떤 요구가 자기네들한테 맞지 않다고 해서, 위상이 맞지 않다고 해서 좀 아직도 고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보입니다.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지금 그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저는 그 중요한, 내지는 그 일국 관계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두 가지가 지금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결국은 그 김정은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볼 때 좀 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파악이 되고, 그리고 미국이 지금 계속적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억류 미국인 석방을 위한 접근도 하면서 그와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걸고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이 납치자 문제, 그러니까 일국 간의 그 협의가 좀 난항을 겪는 것이 아니겠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결국은 지금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빠뜨렸는데 지금 북한 측면에서 보면 납치자 문제가 아니고 내지는 납치자 문제에 의한 소음금이라든지 뭐 그런 것을 해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국교 정상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정말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지만 100억 불이 되면이 뭐 한 50억 불에서 하여튼 뭐 200억 불까지도 얘기하는 걸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그 큰 자금을 받아들이는 것이 목표라고 얘기하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그런 그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 그리고 김정은의 리더십이라고 그런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될 국가의 경제 사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두 가지를 보고 한번 작성해 본 것이 이제 도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크게 한 4가지 정도 중에서 결국은 첫 번째와 세 번째가 좀 더 앞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그리고 이런 차원에서는 단기적인 차원에서 납치자 문제 해결이 지금으로 볼 때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납치자 문제는 해결이 좀 가능성이 보이더라도 납치자 문제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제기하는 그런 그 인권 문제하고도 연관이 된 거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의 움직임을 지나치게 제재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근데 이제 그것이 국교 정상화까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0억 불이 되든 그 이상 이하가 되든 그런 식의 대규모 자금 흐르다는 거에 대해서는 미국이 좀 더 거부라고 그럴까 제한을 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전망을 두고 그러면 이제 한일 협력을 내지는 대북 정책을 위한 한국의 대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발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일 관계의 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애써 서로의 필요성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대북 정책 내지는 통일 정책을 우선으로 하는 현 정부가 중국의 부상 그리고 중국의 효용성을 지나치게 내지는 좀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그 부분은 전혀 뭐 틀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국의 외교 기본적인 전체적인 방향을 생각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 과연 득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이제 위안부 문제를 위시로 한 물론 이제 위안부 문제를 제시하는 것은 법원의 결정도 있었고 대다수 국민의 의지도 있었습니다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외교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이 위안부 문제 내지는 역사인식 문제를 우선해서 일본에 대해서 제기를 하는 모양새를 좀 취하고 있고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본 역시도 한국에 대해서 일종의 뭐 대결적인 측면은 아니지만 대립적으로 그 자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현황, 서로 애써 필요성을 외면하는 이런 현황을 지금 이제 낳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한 관계 내지는 한국의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일본의 효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저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벌써 몇 년 전에 한일 정보보호 협정이 있었을 때 우리의 휴민트라고 그럴까 그런 것이 엄청난 효용이 있기 때문에 왜 일본하고의 관계가 필요하냐는 얘기까지도 나오기는 했었습니다만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북한에 대한 제재가 해제가 되고 해서 일본이 내지는 일본 사람들이 좀 더 접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혼란들을 조금 더 줄이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이제 한일 협력을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금 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대북에 대한 대응이라고 그럴까 그 조치 여러 가지 인식들이 많습니다만 일본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 안이하다고 그럴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애써 외면하는
측면 중에 일본이 특히 했어야 웬만한 측면 중에는 신뢰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신뢰 문제라는 건 뭐냐면 지금 한국 내에서 간혹 얘기가 되고 있지만 크게 지난 10년간, 20년간 정도 이게 쌓여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김대중 정부 때 과연 북한에 대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느냐, 내지는 갖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냐고 하는 그런 의문들이 제기가 됐었고, 지금은 또한 그 중국에 대해서 지금 지나치게 병도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그런 그 의문들이 지금 쌓인 결과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의 대결적 내지는 대립적 자세가 일본으로부터 한국에 대해서는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저는 지금 한일 협력이라는 차원에서는 이 신뢰 문제를 극복을 하는 것이 가장 선결 과제고 앞으로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